트럼프 행정부가 바뀌고 나서 자국 우선주의로 나간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정도는 최소한 괜찮을 것 같고요. 관세율을 활용을 해서 중상층에 해당되는 그쪽 산업 성장시켜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늘리고 싶은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경제적인 부분에 협상력을 키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경제적인 것으로 귀착되겠죠. 관세율을 높이는 것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제가 이제 작년 정도는 미국 경제가 좀 꺾이리라고 보았었는데요.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잘못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고용시장 부분이 좀 안 좋아지리라고 보았는데 의외로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제가 좀 더 반성하면서 이제 미국 경제를 본다고 그러면 일단 트럼프 이제 행정부가 바뀌고 나서 자국 우선주의로 나간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이라 하면은 1년 정도는 최소한 괜찮을 것 같고요. 나중에 관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어떻게 매길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관세 정책에서도 보편 관세를 했다가 또 상호 관세로 또 옮겨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하면서 실제 이제 관세율을 얼마 정도 때릴지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율을 높이고 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안 좋은 것이죠.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안 좋은데 일단 그것은 뭐 나중에 2년, 3년 뒤의 일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저렇게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은 미국 경제에는 뭐 그래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뭐 1.6, 1.8% 성장이니 뭐 거의 1% 중반 약간 높게 보고 있는데 미국은 뭐 올해도 한 2.3 이 정도 성장률을 보고는 있으니까요. 1인당 GDP를 거의 8만 달러이다가 인구가 3억 4천만인 나라에서 저 정도 성장률이면은 이제 저는 꽤 괜찮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리스크 요인 불확실한 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로는 뭐 높은 고금리를 올해도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 번, 두 번 이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저렇게 잘 견디고 있는 것이 일단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영향이 나타나려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 모기지 같은 경우에 이제 자꾸 신규 모기지 대출자들은 자꾸 높은 금리를 적용받으니까요. 7% 넘는 금리를 적용받으니까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소비를 제약하게 되겠죠. 그런데 뭐 1년 정도는 그게 신규 모기지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전체 평균적인 모기지 금리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정도는 그렇게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시장 괜찮습니다. 뭐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불안정하냐 아니냐 이게 이제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현재 작년 8월 9월에 불안정한 모습을 약간 보여서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런 성장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 뭐니 해도 아시다시피 이제 새로운 기술 혁신 기업을 이끌고 있다는 것 그게 제일 큰 부분이고요. 거기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개 다 얻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의 이제 고용이라든지 자신들의 중상층에 해당되는 그쪽 산업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성장시켜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늘리고 싶은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세율을 활용을 해서 혹은 그걸 수단으로 해서 이제 비경제적인 부분에 이제 협상력을 키우는 부분 뭐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이제 경제적인 것으로 귀착되겠죠. 불법 이민 들어오는 것. 미국이 거기에서 모든 펜스를 세우고 다 막으려면 코스트가 드는데 관세 정책을 통해서 멕시코에서 막아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적인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비경제적 요인도 관세 정책으로 한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비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요인으로 귀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용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비경제적 요인이라고 마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을 타겟으로 하는 이 양쪽을 다 타겟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국은 왜 저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군사력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군사력이 아무리 세더라도 자기가 물건을 안 사주는 나라 같으면 협상력이 없죠. 미국은 3억 4천만 명 정도 인구에다가 1인당 GDP가 8만 달러인 나라니까 구매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다 세계의 물건을 사주고 있으니까 물론 자기들도 농산품이나 이것은 많이 팔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주는 게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협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사는 사람이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는 그걸 이제 건드려서 이 양 측면을 다 노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양 측면은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요인으로 돈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일단 여하튼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그런 요인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재정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것이 경제적 지표를 타겟으로 하는 것, 예, 그 다음에 비경제적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걸 타겟으로 하는 것, 양측을 다 할 겁니다. 다 하는데 결국 이 둘 모두가 경제적인 귀결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하여튼 미국 경제에는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미국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 세계는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보복 관세도 하고 그다음에 상호 관세 이제 앞으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불확실해요, 아직은. 정책을 지금 청사진을 내놓고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던져놓고 아니면은 다시 협상을 하고 계속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형태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해봐야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관세라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얼마나 보복 관세 를 때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또 반응을 할 것이냐 일종의 게임적인 상황이니까요. 그걸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것까지가 흐른 것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해서 두 나라 간의 관세율을 가지고 관세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관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 있으면은 코스트를 높이게 되니까 이런 것 있는 나라는 또 다르게 취급을 하겠다라든지 뭐 이 다양한 이제 변주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게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가. 그래서 아마 느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들이 조정돼 가면서 아마 관세율이 설정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상호 관세 쪽으로 나가게 되면 도대체 관세율이 어떻게 때려지는지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정도로 아마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사실은 관세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서 액션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에게는 안 좋습니다.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에게는 좋을 거는 없죠. 당연히 좋을 거는 없습니다.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부분이고요. 세계 다른 나라에도 이제 서로 보복 관세가 붙게 되면은 세계 경제 전체의 물건값을 올리기 때문에 물건값을 올리면은 아시다시피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체 세계 교역량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다운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값이 이제 여기서 얻은 것이 재정 지출을 적자 재정을 이제 메꾸는 데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물건값은 올라가고 개인들은 여기 소비 지출을 많이 했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인 셈이 됩니다. 그 둘을 합쳐 보면은 전체 수요를 줄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년, 3년, 내년이나 후내년에 이제 일어날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행되어 가는가 이거 하는 데만 해도 아마 5,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별 손해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저도 워낙 복잡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는 좀 많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은 정책을 좀 더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앞으로도 많이 변해갈 거라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관세 정책은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금 축소시켜주는 요인이라는 것 그런 부분이 이제 세계 경제는 안 좋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그것은 이제 내년부터 일어날 일이니까 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 측면뿐만 아니라 관세 쪽에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쪽에 생산 기지로 옮긴다든지 하는 요인들은 조금 마이너스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뭐 우리나라가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관세 정책 때문에 좀 더 불리한 나라 입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한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바이든 때도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전략 산업에 대한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그게 또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우방국에 있는 미국의 우방국에 해당되는 나라로서 중국과 경쟁되는 이 핵심 전략 산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금리도 함께 인상할까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일컫습니다. 근데 관세를 올렸다고 생각하면 물건 가격이 한 번 점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은 다른 물가 요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관세 정책은 한 번 점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다음에 또 물건 오르겠네 하면서 또 물건을 사다 보니까 막 인플레이 기대 심리가 생겨서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세율을 높이는 것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물건의 가격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잘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올해 관세를 올렸다. 미국의 물건 가격이 한 단계 오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오를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거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이래서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잡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관세율을 올리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물건 가격이 올랐을 때 미국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는 것을 확 줄여버려 가지고 다시 가격이 떨어지면 모르겠는데요. 지금의 미국의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가격 탄력성 이런 것들을 보아하건대 그렇게 수요를 확 줄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인플레이션 뭐 내년 상반기 이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줄 것 같은데 그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넥스트 퀘션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이제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당분간 올해 금리 인하 폭은 별로 크지 않다 이런 부분이 적어도 올해 1년 정도의 물가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제 정부의 재정 지출 쪽을 줄이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 요인이 되게 되면은 결국 내년 정도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대 안착되어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거품이 끼었다는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올해 미국 주식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승률이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이렇게 양보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돈만 푸는 게 아니고요. 통화만 푸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지출도 많이 했어요. 그런 요인들이 자산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물론 미국의 이런 혁신 기술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이익이 이걸 뒷받침을 어느 정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은 29년 대공황이나 2000년 이 수준 그 다음으로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지는 모르지만은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자산 가격이 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웬만한 사람들이라면은 조금 다 인정을 하고 조금 불안정하게 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승했다가 또 이제 최근 한 2, 3일 동안 또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이제 큰 스윙을 보이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작년 9월 같은 경우에 이게 진짜 얼마 안 되는 기간입니다. 작년 9월에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3.6%였어요. 되게 낮았거든요. 그때 이제 금리 떨어진다고 우리나라 미국 가서 장기 국채 많이 살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달에 4.8%로 올랐습니다. 엄청 껑충 뛰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CPI 부분, 소비자 물가 상승이고 그다음에 관세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다음 미국 경기도 고용 시장도 생각보다 괜찮고 이러니까 미국이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 잘 아시다시피 그 인하 기대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금리가 올랐는데요. 최근에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견조하긴 하지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갑자기 올랐다가 또 한 15bp 정도 툭툭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다가 이게 좀 꺾였다가 4.6 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4.5로 이제 툭 떨어졌습니다. 최근이라 하면은 2월 한
16일, 17, 15일 뭐 이 정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의 지금 주식 시장하고 관련돼서 사람들이 제일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4.5%를 좀 넘으면은 미국 주식 시장에 꽤 부담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CPI도 뭐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은 전국적으로는 2%대를 향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1월 달에 CPI 같은 경우 미국은 계절적으로 1월 달에 이제 다 물가를 올립니다. 가격을 올리는데 계절 조정을 해요. 하는데 그게 이제 계절 조정이라는 게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나타난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근에 또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5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오른 것이 아니라 작년 9월에 3.6에서 올 1월에 4.8까지 진짜 이 정도면 많이 올랐습니다. 점프를 해서 올랐다가 그게 지금은 이제 4.5 밑으로 조금 가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또 역시 채권 시장은 지난 3년 정도까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다는 것은 전망이 많이 틀렸어요.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은 또 있다가 점프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전망이 많이 틀렸는데요. 올해도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여기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더 떨어질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결국 이제 미국 경기가 이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 지금 현재는 금리가 오를 거란 것, 고금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요인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지난 3년 동안 틀린 것처럼 올해도 또 한번 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요. 그 말은 여기서 미국 채권금리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 같고 밑으로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한 2.5 왔다 갔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2%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채권 투자하는 거하고 다른데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라면은 채권 투자가 꽤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미국 사람들이라면은 뭐 채권 저 정도 금리 같으면은 투자해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수준은 여기서 10년짜리는 저는 뭐 틀릴 것 같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대충 여기서 크게 많이 오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 금리.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그 이유인데요. 뭐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CPI, 소비자 물가 상승, 그게 가장 큰 영향이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은 트럼프 관세 정책 이전에도 약간 이제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는 덜 떨어진다는 게 있었고요. 관세 정책 부분에서 이제 확실하게 영향을 준 부분이죠. 그리고 경기도 이제 소매 판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업들의 투자, 우리가 이런 쪽이 여전히 이제 활발해서 아직도 올해 내에 하여튼 금리 인하폭이 생각보다는 페드도 올해 3월 안 하고 6월로 건너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럴 정도니까요. 뭐 여하튼 CPI하고 고용시장입니다. 국내 증시의 부진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내 증시는 작년에는 부진했죠. 뭐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도 작년에 썩 안 좋았고 고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주식시장은 향후의 미래를 보고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미국 주식시장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성이 미국 기업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 부분이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지배구조, 이런 요인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배구조가 그렇다 하더라도 첫 번째 요인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성이죠. 그 부분이 미국에 비해서는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미국의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의 특징은 또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R&D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부분이 좀, 그래서 혁신 기술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가만 여러분들 한번 우리나라의 기업을 보신다면은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서 제조업 부분에 좋은 스펙트럼은 갖고 있는데 혁신 기술에 해당되는 최근에 이제 혁신 기술하고 이런 붙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뭔가 경쟁력을 가진 곳이 있다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의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보실 때 지배구조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은 이제 연구들을 해보면은 미국은 PBR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데, 그래서 이게 고평가되었나 이렇게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PBR의 가격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제일 첫 번째 요인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성입니다. 미국하고 비교한다면 그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이 시장 구조, 지배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점이 고쳐져야 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성장성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하부 구조들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됩니다. 무슨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미국은 세금 때릴 거 다 때리더라도 성장성이 좋고 주식시장을 자본시장을 둘러싼 생태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주식시장이 좋은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기업이 자산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별로 배당도 해주지 않고 가격은 저평가돼 있고 하면은 미국에는 이제 이런 기업을 적대적 인수를 해가지고 자산을 팔아서 배당을 해주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럼 뭐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차이인데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은 미국 주식시장이 압도적으로 나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이유가 좀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거 이외에도 무슨 공매도 금지라든지 뭐 다양한 정책들 부분을 빨리 좀 정상화되어야 되는 인프라 부분이 이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혁신 산업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성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자꾸 많이 생겨나야 그래야 주식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것이고요. 주식은 아시다시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면을 좀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지배구조나 이런 거나 시장의 구조적인 측면, 오케이, 이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기 속한 기업의 성장성 부분. 그 성장성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그쪽 해외 기업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가서 사는 기업들의 주식이 뭡니까? 우리나라보다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을 삽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다 성장성 좋은 것들을 사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업은 그래 성장성을 잘 가지고 오다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면서 그런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한 단계 점프를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최근 한 10년 이상씩 정체된 상태에 들어봐 버린 것입니다. 그게 결국 가장 큰 우리나라의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가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결국 기업은 자본의 투자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자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혁신적으로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본에 대한 투자, 그 부분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전처럼 이제 다른 나라들 캐치업 해가지고 그래서 이익을 얻던 때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35,000달러 됐으니까요. 이제 캐치업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시장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K컬처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것들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1억의 여윳돈이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 이런 단위로 볼 때는 수급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1년 동안 변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수급 요인으로 본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 해외 채권은 뭐 그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채권사로 꿰갔습니다. 브라질 채권도 같고요. 그래서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국내 채권 이쪽으로 들어간 돈이 거의 순 매수만 하더라도 아마 100조가 넘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한번 여기저기서 찾아봤는데 거의 100조이네요. 거의 100조 정도가 국내 주식 이외에 국내 채권, 해외 주식 이쪽에 순매수가 한 100조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들어올 돈이 없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한번 보자는 것이죠. 제가 올 초에 뭐 방송에 나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국내 부동산, 아까도 이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돈 넣기 좀 겁나요, 사실은. 그 다음에 국내 채권, 금리 2.5% 이렇습니다. 2.5% 보고 이 정기예금도 2.5%예요. 요즘 보면은 이제 정기예금에서도 서서히 보면은 슬슬 이탈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금리가 2% 초반 이렇게 가면은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채권 금리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 예금 그렇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미국 주식 보시면은 뭔가 지금 오버밸류 됐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환율까지 1,450원. 지금 환율로 달러를 바꿔서 사면은 비싸게 사는 것이죠, 사실은. 1,550원 되면 모르겠지만은 아니면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미 사람들이 약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평가된 국내 주식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래서 뭐 올해는 1월 초에 방송에서 한번 그 국내 주식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자금 흐름만 제가 쭉 보니까 올해는 시장에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환율도 지금 1,450원이니까 외국인
성인 입장에서 보면은 1,350원에 샀다가 1,450원에 물린 거는 그렇겠는데 1,450원에서 여기서 사면은 그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거든요. 지네들 기준으로 본다면은 달러 기준으로 보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볼 때 하여튼 다 국내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 힘으로 좀 가격들이 저평가된 것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1억이 있다면 어떻게 배분하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리츠는 제가 하도 여러 번 당해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리츠가 지금으로 배당 수익률은 지금 가격에서 괜찮으니까요.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감안해서라도 이제 리츠하고 국내 주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채권 이 정도로 이제 좀 배분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 주식도 가능하겠는데요.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가적인 배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때 동안 보면은 아시다시피 실물 경제와 주식 시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하고 많이 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실물 경제는 뭐 좋다고 그러는데 주식 시장은 꼬꾸라지고 우리나라 경제는 막 어렵다 그러는데 주식의 가격은 오르고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하는 것인데요. 주식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이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뭐 등등 해서 올해도 어렵고 내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그렇고 아마 그렇게 돼갈 것 같습니다. 가는데요. 자금의 흐름만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다들 자산 축적을 많이 해놨습니다. 산업화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자산 축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산들이 지금 어디로 갈까 계속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만 본다면은 자금 흐름 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국내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과거 2년에 보여왔던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